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12.3 내란에 끝내 침묵했던 법원장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안은 신속하게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사법 불신을 불러온 법원의 여러 행태에 대해선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시간에 걸쳐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5대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2개 안에만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압수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하자는 방안입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향과 일치하는 안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3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먼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받기 전 절차인 1심과 2심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이 침해된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위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법원장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법원 판사들을 설문을 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번 법원장 회의는 임시회의라는 형식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사법 불신과 직결된 사안 때문에 따로 열렸다는 성격으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법원장들이 모인 이후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여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단체 행동을 한 셈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그럼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먼저 개혁안의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쟁점은 5대 사법개혁안 중 3가지,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렇게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앞으로 3년간 26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대법원이 맡는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법관 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목 2명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대법원장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법관 외부평가제도 개편입니다.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총 15명 이내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들의 근무 평정을 평가하고 또 이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원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와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하게 됩니다. 네, 사법부는 사실상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 스스로 그동안 불신을 자초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하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석 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서두르는 것도 반감이 큰 부분인데요. 사법부는 대법관을 섣불리 증언하면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불신이 실제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국민들이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고요. 대법관 14명 중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12명인데 이 12명만으로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명 넘는 현직 판사들이 연구관 신분으로 대법원에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이미 수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논리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평가위원회 구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을 생각해보면 재판 개입이나 법관의 독립 침해 논란이 가장 크게 불거진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도 쟁점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면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나 비공개 재판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주체가 사법부라는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이 뭔지를 함께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법원장 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원장 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았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은 독립돼 있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지만 독립이 충분 조건은 아니고 신뢰받지 못하면 사법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구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일하러 갔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어제 무사히 귀국했죠.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애를 태웠던 가족들은 반쪽이 돼서 돌아왔다며 구금 기간 동안에 처참했던 경험담을 대신 전했는데요. 미국 언론도 트럼프 정부의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직원 316명. 하지만 미국 이민국의 구금시설에서의 8일은 악몽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동생을 만났다며 한 가족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총이 무서워 항의 한마디 못했다. 음식은 개한테 줘도 못 먹을 수준이었다며 처참했던 동생의 경험을 고스란히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몸이 반쪽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음식 같은 것은 전혀 먹을 수 없는 염소한테 줘도 못 먹을 정도의 야채 이렇게 나왔다고.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천조가리 한 장이 가림막의 전부였고 70명이 넘는 사람을 한 곳에 몰아넣은 숙박시설은 제대로 된 침구류 하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리선으로 된 그 목포를 뒀는데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유로 또 불릴까 봐 거의 잠을 1시간 이상은 거의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직원들을 파견 보낸 기업에서는 우선 건강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건강검진이나 또 요즘에 힐링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진행하고. 추석까지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각종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막상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lmost all of them, by the way, were from South Korea. They were working, helping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n investment agreement that South Korea, what the is going on?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며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세부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미국이 앞서 서명한 일본의 경우처럼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이 뉴욕 모처에서 회동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의 합의문 작성을 위해 후속 협의에 나선 겁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 통상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또 투자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So there's no flexibility, right? The Japanese signed the contract.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먼저 서명한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또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일본과 큰 차이가 있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되면 외환 위기 위험도 있습니다. 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또 한국은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으라며 한국 기업 노동자를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힘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00일 회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려다 보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진 교착이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어온 강원도 강릉시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직 가뭄 해가를 말하기는 이른 수준이지만 주민들은 모처럼 내린 비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교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반가운 비 소식에 오봉 저수지로 한걸음에 달려온 시민들. 며칠 전과 확연히 달라진 오봉 저수지 모습에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물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농민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물길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2주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물이면 한 2주 정도는 버텨요. 강릉 지역엔 새벽 한때 호우특보까지 발효되는 등 이틀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수율 10% 붕괴 위기에 놓였던 오봉 저수지 저수율도 53일 만에 상승해 14%를 넘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곳 오봉 저수지에서 이뤄졌던 운반급수도 오늘 하루 중단됐습니다. 기대만큼 저수율이 한꺼번에 오르진 않았지만 상류에 내린 빗물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 저수율도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일단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고 보고 제한급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시간에 불과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수돗물 공급을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씩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손빨래도 하고 세탁기를 다 못 돌리니까. 비가 와도 변화는? 이 비 와가지고서는 안 돼요. 어제부터 밤새도록 오기는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도부 간 내부 갈등이 표출됐던 민주당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동지라고 언급한 데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법 수정을 두고 정면 충돌한 뒤 하루 만에 다시 옆자리에 앉았지만 회의 내내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정 대표가 먼저 내밀었던 화해의 손길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냉랭하기만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자신의 SNS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남긴 겁니다. 당내 여론이 악화하고 일부 당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갈등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원내대표단을 비난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성과 욕심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봉합 국면에 손을 보탰습니다. 추 위원장은 특검법은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당과 진지하게 했어야 한다며 소통 부족을 꼬집으면서도 충정과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며 모두 다시 일어서기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 역시 리더로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척결과 개혁입법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정청래, 김병기 투톱 체제의 갈등은 3일 만에 확전 없이 봉합 수순으로 들어갔지만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작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유명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뒤 33시간 만에 잡혔는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국에서 정치적 혐오가 극단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례로 인식돼 미국 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타주의 한 대학 행사 도중 보수주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2살의 남성 타일러 로빈슨으로 유타 주립대학을 중퇴하고 전기기술자 견습 프로그램을 밟고 있었습니다. 검거는 로빈슨이 지인에게 암살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인이 이를 지역 보안관에 신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Investigators interviewed a family member of Robinson who stated that Robinson had become more political in recent years. 로빈슨은 암살된 찰리 커크의 견해에 깊은 경멸을 품고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들이 전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등의 정치 이력도 없고 2차례 선거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상위 1% 성적을 얻어 유타 주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중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찰리 커크의 암살 현장에서는 약 18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총기로 단 한 발만 발사해 커크를 살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빈슨이 사형 선고를 받길 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He's a martyr for truth and freedom, and there's never been anyone who was so respected by youth. 이번 사건은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인천의 한 해병 부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병장이 숨졌습니다. 해안선 정밀 수색 작전에 투입된 수송병이 총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데 군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건 사고 소식 이승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20대 병장이 이마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6여단 소속 운전병으로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육지로의 헬기 이송은 어려웠고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지만 결국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상황실에다가 헬기 요청을 했는데 오늘 그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기상 악화로 모든 헬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숨진 병장은 해안선 정밀수색 작전에 투입돼 수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총탄은 실탄으로 확인됐지만 오발이었는지 등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남성은 콜롬비아 국적으로 지난해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 코카인을 고체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가공한 코카인만 60kg,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800억 원 상당. 해경은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끝에 스페인 현지에서 검거된 남성을 압송했으며 공범 여부와 함께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인천 중구 인천항 야적장에 주차된 수출용 중고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23대가 불에 탔습니다. 기울어진 초록색 SUV 차량 뒤로 찌그러진 택시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에선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택시 2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30대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깨끗한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재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 지역주택조합 제도인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들여다보면 납입금도 잃고 집까지 잃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사후역에서 5분 거리.
산기슭이 온통 파헤쳐져 방치돼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빌라촌이었던 곳입니다. 건설사가 이곳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 지 약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은 주택들은 철거되지 않았고 부지도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한다는 말에 주민들은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남의 집 일 열심히 해갖고 12시간씩 근무해갖고 벌어다가 여기다 다 넣었어요. 하지만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시행사는 매번 말을 바꿨습니다. 토지비와 공사비가 올랐다며 추가 분담금 수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납입금은 물론 토지도 돌려받지 못한 채 조합 탈퇴도 쉽지 않은 상황. 모든 게 앞으로 땅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부등본 다 띄어보니까 오직 하면 지역주택이라고 하겠습니까? 2,500여 명 조합원들은 결국 시행사를 고소했지만 소송만 3년째입니다. 피해 금액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조적 위치는 없잖아요, 흔적도. 딸들까지 제가 다 설득해가지고 딸 2명의 집을 다 이렇게 허물리게 됐습니다. 빚독촉 안 받고 2달이 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였는데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택조합이 이처럼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400개에 달하는 조합을 점검해 6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역 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이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석한 채 치러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는 지난해 차관급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으며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가을 중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 방침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차우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입주한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요. 백로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표적 여름철새 백로. 해마다 4월부터 늦가을까지 이곳 숲을 터전으로 삼아왔습니다. 지금도 천여 마리가 머뭅니다. 갈등은 서식지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 1,500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불과 몇십 미터를 두고 주민들이 백로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고충은 악취입니다. 비린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요 영산강 고기들을 많이 먹고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변하니까. 거기다 때로 울어대니 소음도 큽니다. 저녁에는 좀 무섭다 느끼실 정도로 그런 좀 기괴한 소리도 나고. 냄새난다, 시끄럽다. 최근 넉 달간 40건 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서식지가 사유지라 당장 없앨 수도 없고 시청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냄새 저감 장치를 2군데 설치한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기 편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뭐 냄새가 안 나면 좋겠지만 내년에 다시 온다고 해도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소리가 불청객입니다. 주민을 보자 위협적으로 달려들기도 합니다. 최근 2년간 오소리로 인한 피해가 시청에 5차례 접수됐습니다. 13명이 물리거나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 곳곳에는 보시다시피 오소리를 잡기 위한 도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청은 포획틀과 덫을 놨습니다. 공격성이 커지는 여름 교미철에는 사냥개를 동반한 야간 순찰대도 꾸렸습니다. 아파트에 땅을 내준 오소리가 갈 곳이 없어지자 자주 출몰하게 된 겁니다. 남한산 줄기가 바위가 많아요. 네. 오소리는 바위 틈에서 자기네 바위 틈에 굴을 파고 서식을 해요. 먹이 사슬이 쥐나 뱀 같은 걸 잡아먹어. 먹이 사슬이 없다 보니까는 민간으로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 길은 없을까요? 서울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지난해 너구리가 17개 구에서 포착될 정도로 목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리면 광견병에 걸릴 수도 있어 위험한 것도 사실이라 조심해야 하지만 생태계 회복을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지금도 안내판을 촘촘히 해놨고 일본에 홋카이도 가면 그냥 대학교 캠퍼스에도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은 인간도 살기 어렵습니다. 개발로 서식지에서 밀려난 그들에게 불청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간다 차우영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축구의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이콘 매치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자 승리를 다짐하고 만만찮은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어제 입국만으로 팬들을 설레게 한 스타들. 기대를 알고 있기에 자존심 싸움도 뜨거웠습니다. I've got it on camera. He said if we win, if my team wins, he comes to Ivory Coast. Wait, Didier, what's happening if we win? I come to England. 현역 시절 최고 수비수였던 퍼디낸드는 직접 보고 싶은 선수도 공개했는데요. I just want to see one piece of skill. I go home happy. Skill, dribbling, a goal, a pass, always with a smile. 전설 중에 전설이 선보일 아이콘 매치. 기대할 이유는 충분하죠. 프로야구에선 2위 한화가 에이스 폰세를 앞세워 선두 추격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경기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개막 17연승을 향한 폰세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4회 투아웃 2, 3루 위기에서 어준서의 땅볼을 잡더니 직접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펼쳐 실점 위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고 무실점했습니다. 팽팽하던 경기에서 헤드샷이 변수가 됐습니다. 5회 번트를 시도하던 김태현이 얼굴에 투구를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김태현은 고통을 호소한 뒤 교체됐고 키움 하영민은 헤드샷 규정에 따라 퇴장당했습니다. 이어진 만루 기회에서 한화 리베라토가 갑작스럽게 등판한 전준표를 상대로 데뷔 첫 만루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분위기는 크게 기울었습니다. 선두 LG는 4개월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홍창기가 대타로 출전해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승부에선 1승에 목마른 기아가 최영우의 23호 홈런 속에 9월 들어 첫 연승을 거뒀습니다. 박찬호는 오늘 4안타로 20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에 출전한 우리나라 경보의 김민규 선수가 황당한 실격을 당했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경기 완주를 하지 못했는데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우리 선수 처음으로 35km 경보에 나선 김민규. 20위권을 유지하다 순환 구간 16바퀴 가운데 한 바퀴를 남겨두고 갑자기 3위로 뛰어오릅니다. Has he charged from the back? Huge performance from Kim, who's way outperforming his lifetime best here at the moment, Kim. 그리고 5위로 결승선까지 통과합니다. 그런데 순위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자 김민규가 관계자에게 상황을 확인합니다. 공식 결과는 완주 실패. 28km 구간을 지나 신발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오류로 김민규가 한 바퀴 더 뛴 것처럼 인식됐고 현장 스태프가 김민규를 선두권으로 오인해 결승선으로 안내한 겁니다. 제가 원래 더 돌려고 직선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더라고요. 27km 이후부터 갑자기 그 팁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육상연맹이 공식 항의하자 조직위는 기술적인 문제를 인정했지만 김민규에게는 완주 실패라는 결과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정희입니다. K리그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 기성용 선수가 이적 후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날카로운 코너킥을 이호재가 머리로 받아 넣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수도권은 일찌감치 비가 그치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물러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을 호우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당진에 173, 서울에도 70mm가량 비가 내렸고요. 비 소식이 간절했던 강릉에서도 올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10mm가량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영남 지방에서 내일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휴일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은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9도, 광주 29도, 부산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는 구름이 지나겠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 21도, 안동 20도, 전주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9도, 부산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수요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론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 권력의 횡포로 엄혹했던 시절 양심의 편에 섰던 판사들의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침묵을 지키고 전무후무한 계산법으로 내란 수괴의 피의자를 풀어주고 대선 직전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것도 법원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의 냉혹한 현실에서 자성과 성찰 없는 법원의 우려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